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필요해요. 중국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경제적으로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페인 총리의 이름을 딱 거론하고 스페인이란 국명을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이럴 와중에 갑자기 4월 28일 날 스페인이 대정전 발생했잖아요. 미국이란 패권국을 상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을까? 미국이 스페인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스페인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다 죽었죠. 패권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밀림의 정글하고 똑같아요. 사자의 왕이 있잖아요. 라이언 킹이. 라이언 킹이 그 왕좌에서 물러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BBC 방송 같은 거 보면 멋있는 사자들만 나오잖아요. 막 하이에나 수십 마리를 혼자 막 17대 1로 막 상대하고. 근데 패권에서 왕좌에서 물러난 사자들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팔로워로 그냥 대충 중간급으로 살다가 그냥 무리 안에서 편안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황제로 굵고 짧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을 거냐. 모든 라이언 킹의 말로는 정말 비참해요. 왜냐면 젊은 사자가 얘네들 가만 안 놔두거든요.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인간 패권의 전쟁에서는. 미국이 지금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 패권을 만약에 놓쳤다. 내가 이 패권이 합의에 의해서 이양된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양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평화적이진 않았어요. 근본적으로는. 독립전쟁이라는 걸 치렀고 엄청난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줬는데, 사실 실제로 독립은 했지만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은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패권을 가져온 거는 브레튼 우드 체제 당시부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간을 영국이 독립한 미국을 지배하면서 영국이 패권을 유지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패권을 놓쳤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금이 다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에 있는 무기하고 재화들을 사면서 금이 미국으로 오니까 금융 세력들이 그 근본위제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본위제 먹고 살던 애들이 금이 다 미국으로 가니까 헤드쿼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런던에 더 이상 금이 없어요. 미국으로 본부를 바꾼 거예요. 월가로. 그러니까 그럼 결국 화폐 패권도 본부를 미국으로 갔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한테 화폐 패권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금융 세력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융 세력이 조성을 해서 만든 합의가 브레튼 우드 체제예요. 그게 결국은 재무부들이 합의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합의해서 앞으로 통화 패권은 파운드 스털링이 아니고 달러입니다라고 평화적인 이양처럼 보이게끔 세레모니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패권을 만약에 중국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필요해요. 왜냐면 미국 중산층들은 지금 저물가로 모든 생활 필수품을 다 중국에서 수입하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중국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경제적으로 패권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은 그 젊은 사자와 지금 약간 나이 든 중년 사자 간의 패권 다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관세 전쟁도 이거 지금 끝난 거예요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뭐 나올 수 있고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밟아놓거나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그냥 아예 이겨버리거나, 이러기 전에는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국가나 세력이 미국을 위협했을까요? 유럽이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유럽이니까 다시 호시탐탐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겠죠, 패권을.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게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BMW하고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산업 중심이 제조업이었으니까, 얼마큼 공산품을 잘 만드느냐였으니까 BMW하고 소니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토요타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 독일 BMW하고 소니 워크맨을 샀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전부 다 독일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작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5년에 특히나 이제 그 74년 때 이제 금본위제가 깨지면서 닉슨 쇼크가 오고 레이건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유무역을 하고 금융자유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일본하고,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엔 일본하고 독일이 엄청난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달러가 독일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재무장관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을 불렀어요. 근데 원래 국세청이 미운털 박힌 어떤 기업을 털 때는 절대 그 기업만 세무조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털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죠. 사실은 삼성전자 세무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 6개국의 재무장관을 불렀어요. 사실은 일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맨하탄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야, 이거 니네가 우리 때문에 돈 벌었잖아.
근데 우리가 니네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지금 관세 전쟁과 똑같거든요. 근데 니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망하면 니네도 재미 보겠어? 니네가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게 다 우리 때문인데? 그랬더니 공동 운명체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재무장관들이 그럼 뭔가 이제 걔네가 요구할 것 같으니까 평가 절상안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10% 정도 내나 절상할게. 그 당시 이제 일본 재무장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쿠라라 그러면 사쿠라 재무장관이 이제 당시 이제 미국 재무장관한테 야 우리가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공동명체니까 한 10% 정도 내나 절상하면 되겠어? 딱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장난해? 야 10%가 좀 되겠어? 10%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데 50%는 2배 올리라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일본이 깜짝 놀라서 2배 올리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야? 그랬더니 니네가 죽건 안 죽건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니네 죽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올릴 적에 평가 절상할게. 그래서 일본이 50% 평가, 40% 평가 절상해서 엔화를.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망가진 거예요. 회생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독일과 일본이. 이제 그렇게 됐죠. 독일과 일본이 회생불능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회생불능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거야, 미국이.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엔저인데 엔저를 용인할 수 없죠. 왜냐면 그 항상 엔 고여야 되는데. 근데 엔저를 용인한 게 이제 어차피 병신된 거 가만 놔둬도 쟤들은 우리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슨이 만약에 무가비가 있다고 하면은 무가비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나가서 주먹이 뼈가 아작나가지고 더 이상 타이슨한테 위협이 안 돼. 그럼 타이슨이 걔를 이렇게 견제하겠어요? 가만 놔둬. 가서 저기 사골탕 좀 보내주고 잘 해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볼 때는 그냥 불구가 돼서 병신이 된 거야. 아베가 야 우리 이제 엔저로 가서 경기 좀 살려볼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부시가 아 그래 니네 맘대로 했던 것도 니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니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독일이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EU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망가지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나 이 유럽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패권의 프레임을 짤 줄 알아 얘네들은. 얘는 패권을 해봤으니까 그 스테이크를 썰어봤으니까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를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패권의 프레임을 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패권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유럽은 호시탐탐이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왜냐면 경제 규모가 일단 EU를 다 합하면은 지금 미국이 더 크지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사가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패권을 그동안 가졌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패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찾아올게라고 해서 만든 게 트럼프의 눈으로 보면 EU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보면 EU가 미국의 패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폭력 갱스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EU가 만들어지고 유로를 만들었잖아요. 이 유로를 만든 게 결국은 달러를 상대해서 달러 패권을 가져가겠다고 만든 게 유로거든요. 근데 이 유로가 2003년도에 달러의 패권을 위협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해서 주요 화폐들의 가치를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고 유로화 인덱스가 있는데 유로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를 능가하고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시가 딱 볼 때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독일 밟아놨는데 갑자기 유럽 애들이 EU를 만들어서 갑자기 공동전선으로 떼거리로 몰려와서 갑자기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밟아놔야 되잖아. 다시. 어떻게 했을까? 그럼 다시 또 유럽 재무장관들 다 불러서 또 이제 못질해놓고 니네 이거 평가절상 합의하지 않으면 안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할까? 그게 이제 한 번은 통했죠. 일본 때하고 이제 독일 때 프라자 합의는 통했는데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프라자 합의 호텔로 모이세요 할 때 이미 알 거예요.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안 가겠죠. 어떻게든 핑계거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프라자 합의나 이런 합의에 의한 화폐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강제력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이 경제가 망가진 게 이라크 전쟁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EU의 경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 화폐 경제, 영국은 유로화를 안 썼어요. 한 번도. 파운드화를 계속 썼어요.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유로 회원국도 아니지만 유로 회원국일 때에도 영국만 유로를 안 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유로화를 썼는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 패권의 주축국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망가뜨리면 유로화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를 만약에 부시 참모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프라자 합의 두 번째 세컨 프라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장 결정적인 원자재가 지금도 독일이 러시아를 무시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이 러시아한테 꼼짝 못해요. 천연가스 때문에. 노르드스톰이라는 그 송유관으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수입하거든요. 석유는 오펙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 100% 안 돼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러시아 중동에서 100%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송유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요. 겨울에. 미국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올리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의 유가를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견디지 못할 거다. 근데 그 유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거든요. 중동에서의 전쟁이에요. 쉽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거는 지금 추론이지 팩트는 아니에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났는데 공교롭게 유로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를 뚫고 올라갈 때 3월 20일 날 이라크 전쟁이 났고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2004년 12월 30일 날 유가가 16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 그 이라크 전쟁 발발 시에 유가는 배럴당 25달러였어요. 6배가 된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인플레이션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를 쳤어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서 유로화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한다는 거는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네가 나를 죽이거나 그래야지 끝나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정부의 친중국 성향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사실은 패권 상대국은 아니지만 이거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스페인이 중국과 밀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 상대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유로에서 그중에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 개시하니까 사실 스페인은 사실 엄청난 미국과의 교역 상대는 아니에요. 독일에 비하면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면 농산물 올리브유하고 이제 하몽 파는 나라잖아요. 관광 수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그 자기네들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좀 이탈해서 국익을 위해서 페드로 산체스 그 총리가 시진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도 지금 미국 때문에 피곤하잖아. 공동전선을 펼치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 하몽 돼지고기 많이 사줘. 그럼 우리가 샤오미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모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보면 페드로 자체가 패권을 위협했다기보다는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로 산체스가 미국이 25% 상호관세, 일률적인 상호관세를 딱 4월 1일 때리니까 3월 때부터 사실은 이제 유로는 때렸었죠. 그러니까 페드로 산체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자꾸 이제 시진핑을 찾아가서 만나니까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스페인은 총리잖아요. 급이 달라요. 물론 미국의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재무장관이 스페인 총리의 이름을 딱 거론하고 스페인이란 국명을 딱 그냥 지목하면서 지금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지 마라. 위험하다. 경고를 했어요. 엄중한 경고를. 이게 거의 미국의 근대 외교 사상, 물론 트럼프가 최초의 기록을 많이 쓰긴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 유럽을 상대로 특정 국가의 총리 이름을 지목하면서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발언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중한 뭔가 살벌한 경고가 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와중에 갑자기 4월 28일 날 스페인이 대정전, 그레이트 블랙아웃이 발생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음모론으로 생각이 될까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패권국을 상대하는 비패권 국가들이 패권국의 행동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라는 전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패권국들이 패권국의 어떤 행동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어떤 해석을 하는 게 비패권국들의 생존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냐라는 약소국들, 그러니까 비패권국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IA나 국정원의 어떤 매뉴얼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덤불 속의 호랑이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끼예요. 근데 30m 밖에 덤불이 갑자기 바스락거렸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바스락거렸는지. 그럼 토끼의 입장에서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 바스락거렸다는 그 이유가 호랑이가 저 뒤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토끼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호랑이인지 바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바스락거리는 게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게 호랑이가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토끼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생존에 유리하다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스페인이 4월 28일 날 대정전이 났어요. 근데 이게 페드로 산체스 국왕이 시진핑을 만난 지 일주일 뒤에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 너 동맹에서 이탈해서 시진핑을 만나는 거 위험한 일이야. 미국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토달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 죽일 거야. 가로치고 죽일 거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주일 뒤에 대정전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스페인의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람이다. 덤불이 바삭거린 건 바람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그러면 이건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전기회사나 스페인 당국도 이제 어떤 자연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페드로 산체스의 어떤 정부 강요들이 모여서 만약에 강요회를 한다면 미국이란 패권국을 상대하는 그 엄중한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을까, 그리고 똑똑한 강요회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정전은 진실과 무관하게 미국이 스페인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다,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스페인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무관하게, 만약에 그게 실제로 바람이었다 그러면 그거 복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냥 미국이라는 해석이 만약에 적중했다 그러면 스페인은 미국이라고 해석했다면 더 조심할 거예요. 앞으로 미국을 상대할 때, 시진핑을 만날 때 더 조심하겠죠. 이제 시진핑 안 만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나 패권 전쟁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죠. 까불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생존 전략에는 이 그레이트 블랙아웃이라는 이 대정전 사태가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보복의 신호다. 그리고 1차적인 경고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바람이라고 해석하고 계속 시진핑을 만나고 공동전선을 구축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보면 이게 미국의 행위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스페인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소국들이, 패권국들이 하는 행동을, 개연성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약소국들의 전략에 중요하냐, 유리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바스락거림이 언론의 설명대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국이 스페인한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생존 전략에도 유리하죠. 우리도 이제 관세 전쟁 때 이제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한테 시그널로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미국은 엄청나구나. 어떤 나라의 전력 공급망을 그냥 교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스톡스넷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모사드하고 CIA가 만든. 근데 그런 기술이 있구나, 얘네들은. 그럼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하겠구나. 근데 그 수단을 쓰는 상황이 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게 바람이 아니라 호랑이라고 해석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에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국제 관계에서 진실만큼 중요하지 하찮은 게 없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패권국의 입장과 그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현상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 이론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옆집 아저씨와 또는 나와 내 여자친구 간의 관계에서 진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국제 패권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은 하찮은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을 그 패권국의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거냐.